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정치본색입니다. 오늘 금요일은 심층 토론으로 이어가겠는데요. 정치권 상황이 정말 날로 예측 불허의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는 제가 특별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나오셨고요.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 준비위원장과 함께 뜨거운 정치권 이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 전 의원 요즘 뜨고 있습니다. 어제 스픽스에서 방송을 하셨는데요. 예. 저녁에 조회수가 한 15만 회 정도 가더라고요. 평소에는 얼마 나왔었나요? 좀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어쨌든 평소보다 굉장히 많이 나와서 감사한 일이죠. 예. 아마 절대 다수의 그 댓글 우리 시청자들이 차라리 잘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예. 지역구에서 좀 그러신가요? 지역구에서는 반반 갈리죠. 네. 아무래도 기존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뭐 잘 나왔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그냥 있었어야지 왜 나갔냐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예. 자, 서영주 네. 부대변인 네네, 안녕하세요. 지역구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아주 그냥 그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미리 예측 좀 해볼 수 있습니까? 예측하면 안 되죠. 고개 들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됩니까? 예, 골프하고 선거 똑같잖아요. 예. 예측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민심동행 창준위원장 신인규 변호사 오셨는데 요즘 뭐 제3정당, 개혁신당 이런 쪽으로 상당히 좀 힘이 받고 있어서 신인규 변호사 역할도 많아질 것 같은데. 뭐 지금 정치 개혁과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뜨겁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정치 변화가 뭘까라고 하면서 저는 좀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면서 그 본질을 좀 쫓아가려는 노력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뭐 어찌됐든 이제 큰 판에서 대한민국이 바뀌고 국민들이 정치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희망을 읽을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 누구 말씀대로 강한 신념을 갖고 있되 현실주의자로서 정말 선택할 때는 지혜롭게 판단해야 한다 이런 말씀 이어가면서 앞에 나와 계신 세 분이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데 여러분들이 늘 함께하면서 동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저께 여러분 전라북도에서 열렸던 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된 영상을 보고 상당히 놀랐을 텐데요.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과 악수하는 과정에서 국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그걸 보자마자 경호원들이 그냥 사지를 들고 바깥으로 끌어내고 말았습니다. 일단 그 영상 보고 오늘 토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 국정 기조를 바꾸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진행을 맡은 제2 전주방송 유진수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024년 2월 18일 자, 서용주 예. 부대변인님. 네네. 자, 저 장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네. 강성희 의원이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리고 그 전북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시는데 설사 대통령이 나오는 공식 행사에서 다소 이제 목소리를 높였다 하더라도 저렇게까지 할 일인가? 저는 뭐를 좀 봤냐면 예전에 전두환 시절에 백골단이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시위하면은 저런 식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한 4-5명이 붙어서요. 사지를 들고 끌고 그냥 지지 끌고 다녔거든요. 따져보면 국회의원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특히 전북 도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어떤 목소리를 저런 식으로 입을 막아서 끌고 나간다? 개 끌듯이 나갔다. 본인은 이제 말하자면 짐승처럼 뭐 들려나갔다 하는데 본인은 개 끌듯이라는 말을 안 쓰신 것 같은데 좀 소름이 돋았고 이게 무도한 정권이 아니라요. 좀 앞에다가 좀 심한 말을 붙이고 싶더라고요. 극악무도하다. 극악무도하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저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 실제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경호하다 보면 우리가 예상 못하는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김 의원님. 그러면 저게 무슨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일 텐데
저 매뉴얼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한테 약간 불편한 얘기를 한다, 악수를 했는데 손을 좀 오래 잡고 있다, 그럼 입을 틀어막고 끌어낸다, 이런 매뉴얼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그런 매뉴얼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드는 의문이 대통령실의 해명과 좀 다른 것 같아요. 대통령실의 해명은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의 손을, 악수한 손을 붙잡고 놔주질 않았다. 그래서 그 경호실 직원들이 이제 그걸 떼고 데리고 나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데리고 나가기 시작한 시점은 보니까 이미 대통령하고는 헤어졌어요. 이렇게 신체적 접촉 없이 이렇게 헤어지고 딴 사람들과의 악수를 시작하는 와중에 뒤에서 말을 하니까 끌고 나간 것 같아요. 입을 막고. 그래서 그 대통령의 손을 꽉 잡고 놔주질 않아서 거기서 어떤 물리력 행사에 나갔다는 해명하고는 조금 동영상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면 대통령실에서는 이랬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경호비의 상황이 발생했다. 말씀하신 대로 저 영상을 보면 악수를 하고 뭐 손을 놔주지 않는 상황은 아니고 본인이 얘기는 했고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 좀 목소리를 높였는데 대통령실 해명도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경호라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신체나 재산적 위해에 대처하기 위한 이제 작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공적인 행사장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통령께서 평소에 야당 목소리를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성희 의원이 그 자리에서 만났을 때 본인의 소신을 조금은 소란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들도 아마 국민들께서 이해는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경호를 담당하는 용산 직원들이, 대통령실 직원들이 끌어내면서 사지를 붙들고 거기다가 입까지 이렇게 틀어막아가지고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이 모습을 보면은 오히려 강 의원을 끌어내는 모습이 더 위험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 숨도 못 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런 식의 과잉 경호라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충성일까? 아니면 이런 상황 속에서 대처를 안 했을 때 대통령이 경로를 하거나 질책을 할 것이 두려워서 저렇게 과잉 경호에 나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집행이다. 저렇게 봅니다. 저 우리 혹시 오디오를 지금 틀 수 있으면 소리를 좀 낮춰서 좀 돌려주시고 네. 제가 세용기 부대님께 예. 여쭤보면 네. 그래서 제가 하나 드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행사장에 들어가니까 약간의 불편한 상황이 생겼는데 그 뒤에 왜 입을 틀어막고 저리 끌어냈느냐. 네. 그 제가 이제 김용영 경호처장이 그 옆에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후속에서 누군가 지시에 의해서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니까 그냥 조져 뭐 이렇게 됐을 가능성은 상당히 제가 크죠. 그렇습니까? 네, 경호처장이 이제 경호 매뉴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대통령 신체 부분을 좀 위해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저렇게 과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대통령실의 해명도 그렇습니다. 강 의원이 손을 잡고 놔주지 않고 잡아당겼다. 근데 영상을 보면 잡아당긴 게 안 보여요. 네. 악수를 하고 목소리를 좀 높였죠. 예. 국정기조로 바꿔라. 라고 하는데 지금 뭐 자세히 보면은 잡아당긴 상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거짓말 또 하는 겁니다. 네. 예전에 바이든 날리면처럼 또 이 영상 자체를 또 지금 또 이제 분석을 해야 될 상황에 이제 처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저는 경호를 보다 이 대통령의 어떤 이런 이 신체에 대해 경호까지는 이해나 되나 신기 경호까지도 이해됩니다. 근데 고막 경호는 처음 봐요. 고막을 경호하는 거 아닙니까? 귀를. 예. 그래서 이 고막 자체의 거슬리는 소리 자체도 경호를 해야 된다? 저는 새로운 경호 기법이나 경호 매뉴얼이 아닌가. 저는 이런 부분들은 경호처장이 제 생각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화를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이제 따로 뒤에 자리에서 나 기분 나쁘게 하지 마. 니 죽을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나 과도한 경우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얼마나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보여주는 단면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제 이 일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강성희 의원을 긴급하게 이제 모시고 오늘 10시 20분부터 실제 어저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행사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강성희 의원이 어떤 말을 했으며 어떻게 끌려 나가게 됐는지 직접 강성희 의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니까요. 지금 현재도 한 2,000명 가까이 동시 접속해 주시는 시청자가 있는데요. 앞으로 1시간쯤 뒤에는 강성희 의원이 이 자리에 직접 나와서 조수진 변호사와 함께 어제 있었던 상황을 여러분들께
소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채널 고정하시고요. 그리고 좀 더 깊이 있는 토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김영남 의원께 여쭤보면 어저께 저런 일이 있으면 자, 대통령의 경우가 정상적이었다. 대통령실의 해명을 100번 양보해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봤을 때는 현직 국회의원을 비록 진보당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대우를 할 수 있느냐? 그럼 대통령이 이익이 됩니까? 아니죠. 저거는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손해보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저 장면을 보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그때 아마 우리로 따지면 재향 군인에 비슷한 성격의 뭐 아니면 그 회원 중에 한 명이 뒤에서 소리를 치니까 경호원들이 가서 동행해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냥 놔둬라. 데리고 나가지 말고 그냥 놔둬라. 뭐 아마 제가 오래 전에 본 거라 기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아마 그 사람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서 경호실 직원들로 하여금 끌고 나가지 말도록 한 게 있어요. 근데 국민들은 대통령이 불편한 얘기를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불편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걸 듣거나 적어도 참는 모습을 더 좋아하지 저렇게 물리력을 사용해서 끌고 나가는 거를 좋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정치적으로는 무조건 손해죠. 뭐 정치적으로 손해일 뿐만 아니라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실에 해명하고 현장 상황에서 찍힌 동영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그러면 과잉 경호가 맞는 것 같은데요. 저거는 이미 저기서 헤어졌단 말이죠. 물리적으로는 접촉이 끝났어요. 끝난 상황에서 뭐 말을 계속 하니까 끌고 나간 것인데 저 사람이 지금 경호처장이죠, 아마? 김영 경호처장이 옆에 보였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저걸 보면서 과거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비서실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이제 뭐 전 언론사에 있었으니까 뭐 대표이사에 대해서 어떻게 좀 신체적 접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사장이 갖고 있는 원래 특징이 있어요. 저기는 어쨌든 국가의 행사고 특별자치도 출범식이면 경호원들이나 또는 대통령을 보필하는 사람이 그 문제를 일으키는 당사자 앞에서 애워서 한다든지 소리가 나더라도 이것을 좀 뭐라 그럽니까 이제 행사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고 무엇보다도 저 행사장은 야외에서 공개된 어떤 좀 위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사전에 이제 저 공간은 얼마나 이제 경호를 사전에 철저히 했을 것이며 오는 사람 모든 신체에 대한 검사를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저렇게 애워서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끌어내는 것은 오히려 김용현 경호처장이 대통령에게 뭔가를 해코지하는 사람은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걸 아예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좀 과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강성희 의원은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가장 큰 문제가 상권 분립을 무시하면서 결국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저런 식으로 사지를 들어가지고 바깥으로 싫은 소리 한다고 끄집어낸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싫은 소리를 하면 도대체 대통령은 어떻게 반응을 하겠느냐 이런 의문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대통령이 만약에 강성희 의원이 저렇게 소리를 쳐서 저것도 정치행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가만히 놓아두거나 했으면 오히려 강성희 의원이 비판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런 식의 경호처가 과잉 진압을 하면서 모든 게 그냥 대통령 책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정치적으로도 참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싫은 소리 듣기를 저렇게 두려워하고 또 싫은 소리를 했을 때 강경 진압을 하는 것이 아마 대통령실 용산의 모습을 또 내부적인 모습도 그대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럼 싫은 소리를 듣지 않는 지도자? 그럼 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왕입니까?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거 넘어가기가 매우 힘든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찌됐든 어제 저 장면을 통해서 대통령실 내부는 경호 잘했다. 또 어떤 경우에도 절대 존엄 윤석열 대통령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이 장면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지 국민은 국민대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이제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 국민의힘이 지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킬 거냐 말 거냐,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적 거부권 행사를 좀 요청할 거냐 말 거냐 했는데, 결국에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자, 거부권 행사해 주세요 라고 일단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참 국민의힘이 어떤 정무적 판단이나 이런 거를 계속 잘못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정무 감각이 전혀 없어서 계속 저렇게 그릇된 판단을 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국민의힘 지금 뭐 5선 의원부터 해서 다선 의원도 많고 수십 년 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국민이 바라는 게 뭔지를 전혀 모르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의 당의 결정이 당에서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저런 계속 국민의 민심과 어긋나는 그 결정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선거를 얼마 안 남겨둔 시점에서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계속 거부하는 게 당의 큰 부담이라는 걸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권 행사해서 폐기 수순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죠. 사실은 뭐 대통령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대통령실의 의사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총선을 앞두고도 계속 선거에 악재가 될 행동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결국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되어서 제2요구를 했다는 걸로 제가 이제 읽혀지고요. 그러면 이제 어저께 이런 얘기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가 자, 대통령에게는 제2요구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지만 민주당 협상 다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이게 뭐 시간 끌기죠. 시간 끌기. 네, 왜냐하면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네. 이태원 참사 같은 거는 뭐 이게 정쟁의 거리가 아니잖아요. 뭐 국민의힘이 입이 두 개도 할 말 없는 건 김건희 특검법이야. 본인들이 무슨 뭐 악법이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악법입니까? 아니잖아요. 독소조항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159명의 이 꽃다운 이 자식들을 잃은 유가족들이 지금 절규하고 있어요. 삭발 시위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들은 지금 왜 이거를 진상조사도 안 하지? 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거부한다. 부담이 되지요. 이건 변명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할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결국에는 민주당과 협상이라도 하는 신용을 하면서 시간 끌기다. 결국에 윤석열 정부의 전체 2년간의 국정 운영을 보면 국민들을 굉장히 바보로 알아요. 그러니까 망각의 어떤 이 어떤 본능을 이용하는 것이죠. 국민들이 이 시기가 지나면 잊어먹을 것이다. 이 시기가 지나면 잊어먹을 것이다 하면서 다 시간 끌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해서 드는 느낌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정말 천초에 한이 될 만한 가족을 잃었던 이제 부모의 심정이 어쨌든 진실은 무엇인지 밝히자. 뭐 이게 뭐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런 대형 인재에 의해서 사람이 죽어나가면 죽은 사람도 억울한데 가족도 죄인이 되는 이 문화를 만드는 행위. 그 세월호 때 그렇고 이태원 때 그렇고 다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대응과 진상규명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식으로든 뭔가 좀 해결의 물꼬를 터주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인데 이제 못 터주고 결국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뭐냐. 이제 국민의힘은 그렇습니다. 자, 진상조사 위원들을 편향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 야, 이게 진상규명과 직접 연결이 되느냐 아니냐, 이것은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고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편향이 안 되려면은 그냥 본인들이 조사위원회 해가지고 그냥 아무 문제 없다라고 결론 내리면은 편향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준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진실에 접근할 용기도 없고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 편향성을 가지고 시비를 건다는 것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고로 가족을 잃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태원 참사의 가족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지가 제 경험적으로 제가 공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시겠습니까? 그것도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가지고 정말로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셨고, 그분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에 대해서 정무적이든 법률적이든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또 재발 방지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이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질서 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막지도 못했고, 대응 차원에서도 매우 미미했고, 그 이후에 사후에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이 관련자들 보십시오. 한덕수 총리, 이상민 장관, 윤희근 청장, 김광호 서울청장, 그리고 박희영 부청장, 오세훈 시장 다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을 세금으로 지금 월급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 보시기에도 이게 과연 국가 운영에 맞는 것이냐, 상식에 기반해서 지금 묻고 있는데, 공정과 상식을 지향한다던 윤석열 정부가 이런 식의 무책임하고 뻔뻔한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은 이건 더 이상 국민들이 지켜볼 필요도 없는 수준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문제를 지금도 간단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겨가지고 얼렁뚱땅 선거 때까지만 무마하면 되겠다, 이 정도로 저는 보여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야당 측과 재협상하자 이렇게 됐잖아요. 사실은 재협상은 이 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전에 했어야죠. 야당과 협상을 해서 뭐 문제될 조항이 있으면 좀 바꾸자 뭐 그래서 여야 합의로 통과를 시키는 게 맞았는데, 이거는 그냥 민주당이 주도할 때 완전히 빠져버렸잖아요. 뭐 협상 제의도 없었고, 그리고 나서 본회의 통과되고 나니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이제 와서 재협상 하자니까 타이밍도 놓친 거고 방법도 틀렸고요. 더욱 중요한 문제는 여기서 생각나는 그 마키아벨리의 얘기가 있습니다.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가 군주에게 가장 튼튼한 성은 백성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아무리 강력한 근위대, 친위대를 둬도, 경호대를 두더라도 백성들의 원성을 많이 받다 보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역사적으로 봐도 아무리 월급 많이 주고 자기 친위대를 건너들던 사람도 백성의 원성이 높아지면 그 친위대가 왕을 지키는 게 아니고 나중에 백성들과 함께 힘을 합치거든요. 근데 앞서 잠깐 우리 신 변호사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저는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 그때 당시에 행안부 장관이, 이상민 장관이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참사의 규모로 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내각이 일괄 사퇴했어야 될 사안이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워낙 정권 출범 초기고 6개월이 될까 말까 한 시점이었으니까 뭐 총리 이하 일괄 총사퇴는 안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행안부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1년 8개월, 1년 9개월이 되는 시점에도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국민들의 미움을 더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고전이라도 좀 읽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책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 정도 읽었으면 이런 인문학적 사고를 하실 수 있을까? 예. 그 책을 읽고 뭐 안 읽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이제 대통령의 이런 지금 이제 상황 인식이 참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하고 있던 어제 그 이제 행태를 보면서 거부권 행사를 한다고 해놓고 한쪽으로 협상을 하자, 이거는 뭡니까? 그 집권 여당에 그리고 원내대표가 특정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요구하면서 따로 협상을 하자고 하는 이런 꼼수를 정말 책임 있는 여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 두세 가지를 좀 지적을 하자면 네. 그게 이제 시간 끌기용이라는 게 네. 명백하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이나 대장동 한 쌍특검도 똑같았어요. 작년 3월에 이미 협상을 하자고 했을 때 걷어찼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그거를 패스트트랙 태우고 12월 오니까 이거 선거용으로 한 거 아니냐. 본인들이 걷어차놓고 나서 또 12월에 선거용이라고 애둘러 한 겁니다. 애시당초 할 생각이 없었던 거고요. 두 번째, 이태원 참사 관련된 특별법도요. 이미 협상을 계속 했었습니다. 진상규명이냐 보상이냐, 특조위를 두냐 안 두냐. 민주당이 양보를 했었어요, 처음에. 그러면 어느 정도 진상조사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줄여나가서 인정해 줄 테니까 진상조사는 하자 했는데, 그때 걷어차 놓고 나서 이제 올라가니까
거부권 행사가 부담스러우니까 또 협상을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요, 이 거치 이거 생각해 보시면 탄핵까지 갔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때의 주요 요지가 그러니까 행정 안전을 담당하는 장관이 자리를 비울 수 없다라는 게 주요 요지였어요. 근데 최근에 한동훈 장관 그만두시고 비대위원장 왔죠. 법무부 장관 비워놨어요. 왜 비워놨을까요? 이거 안 맞잖아요. 인사 자체가 기조가. 법무행정은 그럼 비워놔도 되는 겁니까? 사법행정, 그다음에 어떤 범죄 치안 담당하는 법무부장을 비워놓고 차관 대검 차장 출신으로 임명해놓고 지금 인사청문회를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받냐? 김건희 여사 나올까봐 그러는 거예요. 김건희 얘기 나올까봐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하면 이게 다 꼼수입니다. 다 보이는. 저는 사실 윤석열 정부, 뭐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우선은 첫 번째는 동병상련이라는 게 없나?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이해하는 거. 뭐 본인도 그 인생 살아오면서 왜 슬픈 일이 없었고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군가가 눈물 흘리고 있고 안타까운 사고로 가족을 잃었을 때의 아픔을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나? 라는 의문이 하나 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말로 좀 이렇게 뭐랄까요, 대통령의 이게 처리하는 일 처리하는 방식들을 보면은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본인에게 지금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무런 응답도 안 하고요. 아까도 우리 강성희 의원 그 내보내는 모습 봤지만은 대통령은 쓴소리조차도 듣지 않고 보호받을 만큼 저렇게 안전하게 본인은 하고 다니니까 이 안전의 문제가 자기 문제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안전을 지켜주지 못해서 가족들이 지금도 떠나보내고 남아있는 가족들이 저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 그렇게 안전을 누리고 계시는 대통령께서는 아무런 응답도 하고 있지 않은 이런 모순성,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말 아이러니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 일종의 이제 희망 고문 또는 이제 분노 고문 뭐 이런 이제 말을 제가 좀 쓰면서 설명드리면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매일같이 무슨 사건이 터지는데 합리적인 접근으로 시각이 달라서 해석과 설명을 좀 달리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전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특정한 상황이 벌어져서 대다수의 사람이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대통령실이 자초하고 있다. 그리고 어저께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원 한 사람이 나와서 이태원 특별법은 잘못됐습니다라고 대통령실이나 윤재욱 원내대표를 옹호하는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역구 가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지금 출마하면. 그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실만 바라보면서 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정치가 과연 정치를 정상화시키고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을지 아마 저희들도 생각하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하실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과 달리 설명 안 되는 상황과 달리 검찰을 또 총동원해서 자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수사하자는 얘기 나오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수사하자. 갑자기 이제 과거에 돌렸던 레코더판을 거꾸로 돌려서 검찰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당시 청와대가 나섰다. 그 중심에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이 있었다. 지금 이제 이것은 재판 중이기도 한데 다시 이것을 덜쳐내서 이제 수사를 하고 거기에 책임을 명확하게 묻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총선 앞두고 자 다시 이제 전 정권 끌어내어서 뭔가 좀 정치적 상황을 이렇게 좀 바꿔보자고 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죠. 이건 예. 이제 총선용으로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명백하게 얘기를 할게요. 임종석 조국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수사하고 관련성 없는 부분도 문재인 대통령까지 결정을 검찰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황운하 의원이가 이제 유죄 1심에서 유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재판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판결문에 설사 이름이 적시가 됐다 하더라도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요? 네. 그러면은 저기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재판 과정에서 몇 번이 나왔습니까? 계좌까지 나왔어요. 그럼 왜 수사 안 하죠? 공정성의 문제인 거예요. 같이 하려면 같이 해야죠. 조국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 나와서 수사를 재개 명령을 내리면 김건희 여사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그 재판 과정에서 명백한 증거들이 나왔으면 수사 재개를 명령해서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불공정한 나라예요. 저는 그게 결국에는 총선용으로 옛날 거 끄집어내서 또 검찰이 정치에 이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검찰이 나섰다고 봐야 됩니까? 이제 뭐 검사 출신이시기도 하고 이제 이런 아주 미묘한 총선 앞두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나 그 대장동 특검 같은 경우에도 뭐 이게 이제 총선용이다 아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검찰이 나서가지고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한다.
이렇게 하면 의도가 확실히 담겨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저는 요새 검찰이 하는 수사 중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오래 끌어요. 저는 울산시장 그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조국 민정수석의 개입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혐의가 있었으면 적어도 이 정부가 들어서서 지난 정부에서 수사가 미진했으니 이 부분 수사하겠다 하고 바로 했어야죠. 지금 이 정부 출범한 지가 벌써 1년 9개월 됐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시작하겠다 그러면 수사 개시 자체가 정치적 오해를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무리 큰 사건이라도 어마어마한 뭐 정권이나 아니면 재벌 회장들이 여러 명이 연루된, 예를 들어서 대선 자금 수사 같은 그 수사가 있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큰 수사도 3개월, 아무리 길어도 6개월 이상을 끌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대장동 사건만 해도 그렇고 뭐 지금 몇 년째예요 도대체. 이렇게 오래 끌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그 시간을 오래 끈다는 얘기는 시간을 오래 끌기는 했습니다만 수사를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2년 3년을 열심히 하면서 수사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수사 개시 시점, 다시 수사를 시작하는 이 시점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이거는 총선 앞둔 기획용 수사라는 의심을 버릴 수 없게 만든다. 하려면 진작 했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의심을 받는다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냐. 제가 이제 이런 민감한 시기에 서울고검에서 수사 개시 결정을 한다고 발표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는 수사하라 마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검찰은 공적 기관이잖아요. 근데 특정한 정치 세력을 타겟으로 해서 자 수사를 하는데 수사 개시 결정을 다시 한다고 서울고검장이 나와서 발표하는 이 행위, 이게 공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얼마나 키우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범죄 혐의는 당연히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가 돼야 되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수사 편향성 논란을 하도 많이 제기를 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국민들이 지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저는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늘 선거 때마다 뭐 북풍 공작 뭐 이런 것들이 늘 있었는데, 이건 완전 건풍 아닙니까? 건풍. 그래서 저는 수사가 장기화된다라는 것,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2년, 3년, 4년씩 수사를 한다라는 것은 매우 정략적이거나 아니면 검찰이 매우 무능한 자기 고백이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 말씀 한번 꼭 좀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여사 수사 사안에 대해서 논란이 되니까 총선 앞두고 수사하면 안 된다, 이 논리를 쓰셨잖아요. 그럼 여기에 그 논리를 그대로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것도 수사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 또 나오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우리 편 쪽 수사가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수사니까 이 수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논리 일관성을 상실했어요. 근데 보통 사람은 일관적이고 말을 하더라도 논리가 꼬이게 되면 논리 모순이 발생하고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한테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아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뻔뻔해지기로 결심을 해서 어떠한 비판을 받더라도 그냥 본인들의 주장만 관철하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더 이상의 그 인간 대 인간으로서 소통이 상실될 수밖에 없는, 소통이 불가능한 단계까지 가는 거 아니냐. 제발 다 좋은데 논리를 하나를 선택했으면은 지금 시점에는 그 논리를 좀 일관되게 적용하기를 진심으로 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뭐 저는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동조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치고, 민주당 쪽에서는 무슨 이야기냐,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상당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김영남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러면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아닌 중도층,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인지를 할 것이냐, 대통령에게 박수를 칠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에게 비판적 시각을 가질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국민의힘 당적을 벗었잖아요. 예. 그리고 개혁신당에 왔으니까 저희가 그야말로 중도적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양쪽 모두 상식과 어긋나는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는데, 우선 이 검찰의 수사 개시, 수사 재개시는요, 법률가의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네. 하려면 진작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의 고위층이 관여된 사건이라 수사가 미진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해서 진상규명을 하겠다라는 거는 한 번은 말이 돼요. 그러면 적어도 2022년 5월 9일 이후에 그 무렵쯤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거의 2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겠다는 것은 뭐 야당에 대한 어떤 탄압 내지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 여야를 떠나서 중도 성향에 있는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래서 이 법 적용은 제일 중요한 거는 형평성이잖아요. 여든 야든 잘못한 게 있으면 벌 받아야 되고 뭐 혐의점이 있으면 수사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어느 한쪽은 옛날 거 다 들춰서 시기와 상관없이 뭐 몇 년 후라도 언제든지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 다른 쪽은 동영상이 드러나도 이거는 절대 수사 받아서는 안 되는 성향이고, 그러면 그건 법치국가가 아니죠. 자, 정치 평론 하시면서 뭐 정치 현장에서 보좌관 생활부터 여러 이제 경험들을 쌓고 계신데 네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검찰이 수사하면 네. 총선에서 네. 국민의힘 쪽이 좀 더 유리해집니까? 아니죠. 이거는 이제 국민들을 아주 한 3, 40년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 미디어 환경 자체를 그때로 보는 겁니다. 신문 보고 그다음에 뭐 9시 뉴스 보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뉴미디어 시대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요, 정치인보다 많은 정보량을 가지고 있어요. 더 많이 판단하시고. 이거 국민을 두려워할지 모르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요,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조종하고 그렇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지금 하는 짓입니다. 저는 지금 검찰 수사 뭐 이제 지난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때리면 뭔가 보수층 직결은 되겠죠. 근데 말씀한 대로 굿바이 중수청입니다. 중도, 수도권, 청년들은요 다 알아요. 굿바이 중수청. 중수청. 그렇죠. 본인들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늘 얘기했던 중수청을 잡아야 된다. 예,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쌓여가고요. 아까 뭐 강성희 의원 같은 고막경호, 대통령의 고막경호하는 이런 거 영상들, 그다음에 이런 검찰의 이런 정치검찰 같은 행태들, 이건 결국에는 수도권 민심, 중도층 민심, 그다음에 젊은 청년들의 민심이 다 따라가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힘은 총선에 이제 힘을 쏟으면서 뭔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막고 또 막았지만 또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제 이제 천공 문제가 갑자기 얘기가 나왔고요. 용산에 원래 대통령실 이전부터 호화 오피스텔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다. 천공이 사무실이 있었다. 이것이 일단 폭로가 됐고요. 또 김건희 여사가 네덜란드 방문 이후에 밖으로 외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제 누그러뜨리다가도 결국 이제 명품백 문제가 터져 나와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윤적 원내대표는 디올백 관련해서 발언 주의하라고 했는데 하태경 의원이 수도권 선거 망치자는 거냐. 결국 김건희 이제 디올백은 드러내놓고 어떤 식으로든 밟고 지나가든 넘고 지나가든 죽이고 지나가든 다루어야 한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규 변호사.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의 논란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정권 초기부터도 뭐 당무에도 개입한다라는 썰도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굉장히 그 정권의 실세로 역할을 하면서 사실은 뭐 양평땅 논란이 가장 좀 핵심적인 거였죠. 국토부 장관까지 나서가지고 뭐 결사옹위하는 행태로 민주당과 싸우겠다라고까지 나오면서 김건희 여사와 그 일가를 굉장히 비호를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 디올백 관련된 이제 영상까지 나오고 육성과 그 얼굴 이미지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뭐 그 영상이 조작됐다라는 말은 참아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지금은 해결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덮어놓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는 이제 네덜란드 갔다 온 이후에는 이제 거의 수면 아래로 지금 사라진 상태인데, 저는 지금 국민들의 머릿속, 뇌리 속에는 이미 양평 땅부터 왜 노선을 그렇게 바꿀 수가 있지? 여기서부터 의문이 일단 시작이 됐고요. 그 이후에 명품백을 저렇게 받았네? 그리고 과거의 후보 시절에도 김건희 여사의 육성은 이미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들과 물증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또 김건희 여사가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 가장 가까운 사이라는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지금 권력을 사유하고 있구나.
이런 추론은 거의 지금 사실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공적인 수사기관을 통해서 아직 밝혀지지만 않았다 뿐이지 국민들께서는 이미 다 저는 평가를 끝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리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구령을 내리고 피하자고 해도 아니 국민들이 다 기억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전 회피가 불가능한 사안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자, 국민과 이제 대통령실 또는 국민의힘 내부의 지도부는 시각이 그렇게 이제 다르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이 대목을 좀 주목하는 것은 김용남 의원께 좀 여쭤보는 거는요. 지금까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금기어가 되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대통령실과 합의가 되었거나 최소한 공감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행보를 해왔는데, 자,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포에 출마한다는 일종의 이제 선언을 하고 난 뒤에 김경률 비대위원은 대통령 부부가 사과해야 된다는 발언을 하고, 어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디올백 문제는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본인은 이제 약간 견해를 바꾸는 것처럼, 예. 그래서 대통령실과 갈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차별화를 시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대통령실과 비대위 사이에서 뭔가 이제 갈등과 균열의 징조가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 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소문입니다만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철규 의원하고 뭐 서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말다툼을 했다라는 소문도 있거든요. 예. 그 말다툼이 일어난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와서 한 3주 지금 지났잖아요. 겪어보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정치를 전혀 모르고 비대위원장으로 왔는데 와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야, 이러다가는 본인의 정치 생명이 시작도 못 해보고 그냥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위기감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경률 회계사 같으면, 그전 같으면 저런 발언하면 무조건 공천 잘리죠. 네. 제가 몇 달 전부터 이거 김건희 특검법 여당에서 먼저 수정 제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분위기 싸하거든요, 그런 얘기하면. 근데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을 한동훈 위원장이 마포에 가서 국민의힘 마치 공천이 확정된 것처럼 손들어주고 이 사람이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하고 싸울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버렸잖아요. 그 행위 자체는 대단히 부적절한데 그전 같으면 용산의 뜻에 100% 복종하는 여당 지도부라면 그게 가능했을까 싶어요. 그 김경률 회계사처럼 이 디올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사람이 그 거의 공천을 확정받는 것 같은 모양새가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약간 이게 틈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이게 정말로 정치적으로 홀러서기를 하려면 한동훈 위원장이 대가 세야 되는데 그 정도로 대가 센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부연에 좀 설명을 드리면 시청자 여러분,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언론사 정치부장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보 내용에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을 마포월 공천을 전략적으로 전략공천을 할 것처럼 하고 난 뒤에 대통령실이 노발대발했다는 겁니다. 시스템 공천 외치고 있던 한동훈이 왜 특정 지역에 특정 후보를 내놓느냐라고 하면서 교감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독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거 제재해야 한다. 큰일 나겠다라는 것이 흘러나왔고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한 언론 보도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1개월 동안 대통령과 식사하거나 통화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또 본인이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서영주 부대변인, 이게 이제 차별화로 가느냐 아니면 갈등이 이제 시작되느냐, 이런 걸로 이제 추론을 많이 언론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달 동안 뭐 밥을 먹든 전화를 안 하든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예. 한 몸인데 예. 뭐 그 말하자면 본인이 자기 몸에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냥 독백하는 거예요. 맛이 예. 만나든 밥을 먹든 뭐 하든 간에 지금 한 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큰 의미가 없고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해서 한 거는 그냥 정치 미스예요. 미수가죠, 미수가. 정치 미수가. 그냥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초보라고 인정을 했고, 오늘 보니까 김경률 비대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러더라고요. 본인도 초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초보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건 적절치 않았다라고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되게 멋있는 말하고 폼 잡고 다녀도요. 그게 한계입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러니까 폼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이 돌아가는 거는 더 강력하게 용산의 전화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산의 그늘에서 놀아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뭐 언론사의 어떤 내부 정보로서 뭐 거론이 됐다고 하지만 용산이 만에 하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실수를 하더라도 용산에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건 공천 개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부분들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격이 있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당 내부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이철규 공관위원장이랑 국회의원과 그냥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냥 말하자면 배지가 아니잖아요. 그냥 대통령이 보낸 사람일 뿐이니까. 그러면 당내에서 헤게모니 싸움이 있을 수 있다. 그 정도 선까지는 좀 이야기하고 싶지 뭐 지금 용산과 갈등 그리고 뭐 차별화한다. 김건희 특검법 같이 발맞춰 나오면서부터 그거는 글로 먹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세간에서 호사가들이 뭔가 한동훈이 홀로 서게 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서 부대변인 말씀에 의하면 큰 틀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미세하게 바뀌는 것 가지고 우리가 과장 또는 과대 해석할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저는 초보 운전자의 난폭 운전이라고 저는 규정을 짓고요. 예. 결국에는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뭐 굉장히 밀어붙이듯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나오는 부작용이라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가장 큰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특수부 검사의 평생을 살아왔던 그 DNA가 몸에 남아있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당에 보내도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겠지. 검사동일체 원칙이 적용되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습니다만은 실제 정치라는 것이 특수부 검찰이 수사하듯이 그 장악이 되겠습니까? 다 욕망이 용광로처럼 모여있는 곳에 조정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 선임할 때부터, 임명할 때부터 예상을 했던 문제가 저는 노정됐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실권자인데 이제 구권력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아직 권력은 없지만 높은 인지도와 인기를 기반으로 이제 신권력으로 떠오르는 해가 되는 거거든요.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당에 어떻게 지도력이 두 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느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일 텐데 지금 그 권력의 교체기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DNA를 가지고 있었던 착각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그 초보가 난폭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뒤섞이면서 저는 신구 권력이 교체되는 그 과도기에서 나오는 부작용이고요. 저는 앞으로 이 공천의 253개 지역구를 싹 다 이제 조정해서 경선까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관리 능력이 없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리 능력이 없다는 건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없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없다.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 이 당 자체가 총선을 정상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이대로 간다 그러면은 뭐 국민의힘은 내부 정리부터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그러면 좀갈 김기현 것 체제 같습니다. 때 뭐 여러 가지로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한동훈 체제로 바뀌고 나서 큰 변화가 없었다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할 만한 진척이나 발전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오히려 김기현 체제가 더 낫죠.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는 떠오르는 태양은 아니기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장악력을 할 수가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김기현 대표랑은 본질이 다릅니다. 네. 이분은 차기 권력으로서 이미 당에서도 그 국민의힘은 제가 탈당은 했습니다만은 DNA적으로 기회주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신권력에 갔다가 붙어가지고 뭔 짓이라도 하는 당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내부를 제가 안 봐도 비디오예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 중심으로 아마 당은 일사단결로 아마 줄을 설 겁니다. 양쪽 다 없어요. 관리 능력이. 예, 예.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용산도 없어요. 사실은. 예. 근데 3일 전에 국민의힘 공천 룰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 룰하고 실제 이루어지는 거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왜냐하면 그 룰대로 발표하면 현역 의원들 중에 컷오프 대상은 7명밖에 없습니다. 룰에 그렇게 나왔어요. 권역별로 컷오프 대상자 해갖고 그러면 서울에 컷오프 대상은 1명밖에 없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남에 있는 모 현역, 당연히 국힘 소속의 모 현역 의원의 지역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아마도 거기서 이루어진 대화가 당신 여기 비워줘야겠다.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간 것 같아요. 소문이 그렇게 돌고 있는데 방문은 거의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강남 3구, 그러니까 서초, 강남, 송파가 국회의원 선거구가 8개입니다. 근데 그 8개 중에 7개가 국힘 소속의 현역 의원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제 김웅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뭐 현역 의원 중에 다시 재선 도전하는 사람은 6명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강남 3구 모두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3일 전에 발표한 경선 룰하고는 애시당초 맞지가 않아요. 네. 경선 룰의 발표 내용은 서울에서는 전략공천 지역이 딱 하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컷오프되는 현역 의원은 단 1명. 전국적으로 다 해도 7명만 컷오프 대상인데 서울에서만 현재 김웅 의원까지 포함하면 7명의 현역 의원이 있는 강남 3구를 모두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을 해버리면 그 현역 의원들은 공천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룰 따로 실제로 돌아가는 것 따로 한동훈 위원장 따로 용산 따로 지금 국민의힘은 완전히 혼란 상태예요. 공천 룰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이 당에서 발표하는 공천 룰을 실제 믿고 있겠느냐, 아니면 당에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뭔가 보여주기식을 한다 이런 건데, 중요한 것은 공천 룰이라는 게 그 당에 소속돼 있는 당원, 출마 예정자, 현역 국회의원들이 이것은 명분 있는 공천 규칙이구나라고 하는 인지가 중요한데, 국민들 평가 이전에 김영남 의원 말씀대로 지금 현재 당 내에서조차 뭔가 공천 룰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정말로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 좀 이해를 하고요. 자, 이렇게 가면 이번 총선 과정에서 김기현 체제보다 좀 더 못하다 지금 현재 한동훈 체제가. 그러면 이제 총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80일 남았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서영주 부대변인, 네. 지금 민주당 앞선 구도, 그리고 국민의힘은 백석 전후로 막 그냥 주저앉을 가능성, 그리고 지금 김용남 의원이 참여하고 계시는 개혁신당 같은 데서 선전을 하고 진보 진영에서도 상당 부분 좀 원내 진입을 하고 이런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미 생기고 있죠. 생기고 있다. 예. 근데 이제 뭐 이게 선거는 이게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측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분명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오락가락하고 국정 운영이 매우 국민들한테 실망감을 주고 있다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왔는데 제가 늘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폰만 잡고 있어요. 네. 정치를 모르면서 그냥 멋만 부리고 폰만 잡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당 보십시오. 지금 벌써부터 80일 남았는데 오락가락 하잖아요. 공천이 시스템에 있어서 돌아가는 거는 양당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당 정치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윤 대통령도 정치 초보인데 본인도 정치 초보예요. 근데 뭔가 아는 척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점점 더 실수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이게 민주당한테 득이 되느냐?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당의 극단 정치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도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은 이럴 때일수록 더 혁신을 해야 되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민주당은 변화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양당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결국엔 삼지대의 텐트만 커질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은 솔직히 조금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런다고 해서 민주당이 여기에 득을 보느냐? 그거는 저는 장담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 솔직히 말하면 양당에서는요, 뭐 솔직히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좀 그런 좀 포괄적으로 뭐 다 문제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현실 정치라는 것은 네. 이 저울을 가지고 그람수를 따지듯이 더 잘못되고 더 잘하는 것을 이제 구분을 하면 국민의힘은 결국 기준이 100석 정도 이렇게 보십니까? 100석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강서구 보궐선거의 아웃라인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제가 그렇게 보고 그러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저는 의석수로는 제가 판단하기 힘들고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전망을 하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부자 몸조심하는 그건 거예요. 아니고요. 의석수 얘기하다 부자예요? 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석수가 현실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우리는 151석 이 얘기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 현실적으로는 151석이 뭐예요? 사실은 여야 1대1 구도, 그러니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1대1 구도로 총선을 치른다고 보면 무조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단독 200석이 넘어갑니다. 단독 200석이. 네, 단독 200석이 훌쩍 넘어갈 수밖에 없는 않습니다. 상황이에요. 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 혹시 역풍 맞을까봐 이백석 얘기는 훨씬 뭐 뻥끗도 안 하고 그냥 151석 말씀만 계속 하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 전형적인 부자 몸조심이에요. 자, 근데 부자 몸도 이거를 심해요. 아니 네. 그냥 수치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네. 수치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답은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뭐 공천률 얘기하셨는데 당에서 가장 근본 규범이 당원이거든요. 국민의힘은 지난 1년 동안 당원을 2번이나 바꿨습니다. 근데 그 하위에 공천률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가 전 일단은 근본적인 의문이고 구성원들이 신뢰를 안 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지난 총선에서 그래도 황교안 대표 체제 시절에 굉장히 암흑기였지만은 그래도 그분이 좀 염치가 있으시고 양심적으로 그래도 당에 대하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103석을 했습니다. 그 리더십으로. 근데 지금은요. 그 양심조차도 없고 그냥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거의 뭐 각자 도생의 지금 그런 당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103석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오는데요. 네. 이번에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만들겠죠. 근데 저는 비례대표에서도 그렇게 과거처럼 표 못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거에 한번 학습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 여론이 너무나도 높고요. 거기다가 국민의힘은 보수가 지금 분열돼 있습니다. 거의 분당에 저는 가까운 영향력이라고 봐요. 이준석 대표가 만든 신당의 지지율이 꽤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거의 분당에 가까운 수준 아닙니까? 또 직전 당대표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지금 당내에서 한동훈 리더십이 위기에 처하면서 공천하는 족족족족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17.15% 차이가 났었는데 그 전제위에 국민의힘이 더 잘한 게 없거든요. 그럼 17%로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그 점수에다가 보수는 분열돼 있고 거기다가 앞으로 더 잘할 가능성도 없고 또 추가 분열까지 지금 예견이 돼 있다 이러면은 아니 도대체 표를 미국에서 수입합니까? 어디 중국에서 수입합니까? 어디서 갖고 옵니까?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투표를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더 이상 표를 갖고 올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03석보다는 당연히 밑으로 가는데요. 그 두 자릿수에서도 정말로 쪼그라들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해서 한 8, 90석 할 것이냐 전 거기에서 이제 다 갈린다고 봅니다. 저는 신인규 변호사처럼 숫자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머리에 팍팍 꼽혀가지고 훨씬 더 낫고요. 제가 이제 김영남 의원께 좀 여쭤보면 아까 이제 민주당 부자 몸살인다라고 하셨는데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지난 한 10몇 년 동안 정치평론을 하면서 이번 총선처럼 변동의 가능성이 높은 때가 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측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는 건데 보수 정당 내에서 이제 분열해온 개혁신당이 있지만 이 개혁신당이 나온 과정을 보면 나름의 명분을 이미 그 기득권 쪽에서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반발하는 모든 사람이 여기 모이고 그리고 민주당에 실망한 사람을 담아낼 수 있는 정도의 개혁신당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실제로 제3당으로서 몇 석을 할 것이냐 이 문제로 가느냐 아니면 보수 2당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 변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와 달리 다수의 정치평론가 특히 이제 민주당 쪽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 국힘의 원래 힘을 아는 사람들은 야 정치판에서 그런 일 없다. 2016년 국민의당이 30몇 석 할 때도 38석 예, 했었죠. 그 할 때 기적이 일어나서 그런 것이지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반대쪽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아니다 모른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아예 다른 양상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범야권으로는 200석을 무조건 넘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제3지대가 형성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제3지대가 뭐 결국엔 거기도 야당으로 봐야 되겠죠. 그 제3지대가 얼마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200석이 되느냐, 200석 이상 아니면 단독 200석은 안 되고 균형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보는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늘 어느 한쪽의 권력이 확 쏠리는 거는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권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거세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크기 때문에 야당의 의석이 많이 가는 구조에서도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200석을 넘기기에는 표를 안 주실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대략 그냥 제 짐작을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은 한 80석 정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더불어민주당은 한 170석 정도 지난 총선과 비슷한 의석 수준을 170에서 180 정도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고 제3
제3지대에서 대략 40석에서 50석 정도를 가져가면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200석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상식을 갖춘 적어도 제3지대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200석을 넘겨서 국회에서 다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상식과 어긋나는 것은 제3지대에서 걸러줄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80석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당이 아주 쪼그라듭니다만 또 야당의 어떤 무리한 수는 제3지대가 여당과 힘을 합쳐서 적어도 100석은 넘는 의석으로 중간에 거중 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국민들께서 표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댓글 올라오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고요. 예, 김치골님께서는 단독 200석 안 되고요. 약 170석의 야당연합 50석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다른 분들도 익명님, 프로님, 주님님 그리고 팔선님 이런 분들이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 역시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한국 사람들은 그러죠. 매칭하고 아니, 저도 결과 이렇게 보는 김영남 것, 예.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긴 한데 예.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200석 얘기했다가 고개 쳐드냐라는 것인데 그냥 정치적으로만 정치 평론 입장에서 하면 그 정도 포션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죠. 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수준은 끌어당겨서 한 80석에서 83석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3지대 부분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합종 연행이 있을 것이고 판단들이 있었을 때는 기호 3번으로 나오면 40에서 50석 많게는 그 정도의 포션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사실적으로 다 빼면 민주당이 가져가는 의석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요즘 최근에 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제가 저 김영남 이제 개혁신당 전략기 위원장이시니까 좀 여쭤보면 지금 어찌됐든 이제 반윤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가 워낙 크고 이걸 사실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다 이제 끌어안고 있지만 반발하는 여론을 모아서 정당을 만들고 성공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개혁신당은 합종연행을 전문적으로는 하는 것 같은데 뭘 내세우지? 야 이게 우리의 미래를 맡겨도 될 만큼의 희망과 비전이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또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전략기획위원장의 위치에서 어떻게 그러면 국민들에게 대안으로서 우리를 선택해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할 때 나름대로 좀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래서 저희가 내일 이제 창당대회를 합니다. 예. 아직 정당으로서는 탄생을 못한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강정책 시리즈를 계속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략 6개 정도의 정책 발표가 이루어졌어요. 어제는 그 지하철 그 65세 이상 무임승차 폐지 그게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켰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 개혁신당을 중심으로 한 제3지대는 저희가 이미 저희의 생각, 저희의 색깔을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강정책 시리즈 발표를 통해서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이런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이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거기에 동의하실 수 있다라는 세력은 다 힘을 합치자는 것이죠. 네. 뭐 추상적으로 정강상의 어떤 미사 여구를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거는 얼마든지 현실적으로는 뭐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해서 이 정책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이번 총선에 다 모이자 한 깃발 아래. 그리고 저희가 내일 창당대회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구체적인 작업을 시작을 할 겁니다. 만나서 논의도 하고 정강이나 정책과 관련해서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작업을 다음 주부터는 할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질문 간단히 하나 더 드리면 네. 자 이낙연 전 대표를 끌어안는 것이 개혁신당이 국민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주는데 적절하냐 네. 아니면 이현주 전 의원이 어제 탈당했지 않습니까? 또 신인규 민신동행 장준위원장은 정말 보수가 건강하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달려가는 저런 분들을 또 적극적으로 네. 흡수해서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데 네. 다 끌어모아서 갈 거냐 아니면 어디까지 모아서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을 것이냐 이런 것도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신영기 변호사님은 오신다 그러면 언제든지 웰컴. 웰컴입니다. 웰컴 예. 문을 열어놓고 신당을 지금 하시는 거는 저도 기다리고 뭐 있습니다. 좋은 예. 결과를 내시길 바라지만은 뜻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가겠습니까? 뜻이 다른 뜻이 같아야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공통 분모를 찾아내는 작업을 다음 주부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상식에 기반한 정치 세력이라면 힘을 합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뭐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동안 역사가 다르고 커리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은 분명히 있지만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치는 10개 중에 하나만 같아도 힘을 합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정치고 학자분들은 10개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힘을 합치기가 어렵다. 뭐 자기 주장 학설이 갈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 제3지대에서 존재하고 있는 여러 정치 세력들 간에 적어도 큰 그 부분에서 공통점을 발견한다면 힘을 합쳐야죠. 그리고 현실 정치이기 때문에 총선에 있어서는 제각기 후보를 내고 정당 기호를 제각기 달고 나가서는 어렵거든요. 제가 여기 한 말씀만 드리면 김용남 의원님께서 하나만 같아도 같이 뭉쳐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이게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씀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하나만 같아도 같이 가자고 그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동의가 되지 않고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학자, 원칙, 그걸 지키는 사람이 지금 전 한국 정치에 필요하다. 물론 많은 현실론을 가지고 합쳐야 된다라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힘을 얻는 현실적 주장인 건 맞는데요.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한국 정치가 절대 좋아질 수 없다. 국민들께서 그런 정치인들의 이합집산과 공학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저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윤석열 싶습니다. 후보가 그런 말씀하신 건 전혀 기억이 없는데. 네, 찾아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진짜요? 저는 관찰자로서 신인규 변호사처럼 학자처럼 10가지의 원칙이 다 통용되는 사회, 그리고 그런 국가를 지향하는 사람도 제도권 정당에 들어가서 정말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서영주 우리 부대변인 한 말씀 주시고 예,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제 뭐 부당 뭐 평가를 하긴 그렇고요. 이 신인구 우리 위원장이 얘기한 거, 김용남 위원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둘 다 맞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을 같이 가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정치는 이상을 추구해야 돼요. 그런데 현실조차도 못 쫓아가는 이 정치가 좀 개탄스럽다. 저 그런 말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함께했던 토론 어떻게 봤습니까? 뜨겁게 진행했고 많은 분들이 좋은 댓글 주셨고 여러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정치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실전 함께 하길 바라고요. 곧 이어서 조수진 변호사가 진행하는 특별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토론 초반에 보여드렸던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전주특별자치도 출범식장에서 끌려나가는 그 모습 보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또 평가를 직접 강성희 의원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잠시 계셔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은 물러나고 조수진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고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소형 쌍화골드 쌍화차가 그리운 계절입니다. 이럴 때는 김소형 쌍화골드 한 박스 사면은 또 한 박스 준다는 거야. 야, 이런 엄청난 폭탄 이벤트. 그렇죠. 네, 따뜻한 쌍화차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지인에게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어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장에 들어선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며 말을 건네다 경호원들에게 입을 막힌 채 사지가 들려 끌려 나갔습니다. 진보당 측은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이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폭력을 동원해 끌어내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입법부에 대한 중대한 모독행위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라고 비판했는데요. 초유의 사건의 당사자이신 강성희 진보당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보당 강성희입니다.
예. 의원님 일단 몸 좀 괜찮으십니까? 어제 저 영상 보고 너무 놀랐는데요. 네, 지금은 몸이 아직도 긴장하고 있어가지고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긴장이 풀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 자꾸 가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일단 좀 인터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병원도 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병원을 좀 가서 저는 몸 상태를 체크를 해보시고 아마 지금 저희 뒤에 이제 스튜디오에도 나오지만 그 영상을 보니까 워낙에 우악스럽게 막 입으로 얼굴을 막 틀고 몸을 막 사지를 들고 막 그러면서도 네. 계속 이제 대통령에게 이게 뭐냐 해서 대통령한테 막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좀 꼭 가셔서 치료를 좀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상황 요약을 하면요. 그러니까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강성희 국회의원이 대통령하고 악수를 하면서 국정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하다가 경호원들에 의해서 갑자기 사지가 들려서 끌려나갔습니다. 이 장면 대통령실에서 언론에 해명 영상이라고 공개한 영상이 있는데요. 그게 가장 길어서 1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대통령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예. 이 영상 다시 봐도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일단 웬만하면 의원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몸에 손을 대는 일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사건의 어떤 피해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때 국회의원분 같이 와주세요, 현장에 와주세요 하는 일이 있을 정도인데 대통령하고 대화 중인 국회의원 몸에 손을 불쑥 댄 다음에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대통령실 해명 영상을 보고 느낀 게 이제 3가지 정도 문제점인데 하나는 국민의 대표가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바꾸십시오라고 말을 하다가 폭력적으로 끌려나갔다라는 것에 대한 충격적인 의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대통령실에서 이에 대해서 백브리핑 형식으로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또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풀 영상을 봤더니 저는 처음엔 대통령이 이제 강 의원님 끌려나가는 걸 못 봤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끊어서 언론에 보도된 그 커트들을 볼 때는 근데 끌려나가는 걸 뻔히 봤더라고요. 그런데도 대통령이 추후에 다시 모시고 오라던가 아니면 중단하라 왜 그러냐라든지 하지 않아서 묵시적 승낙을 한 셈이 되었다라는 이 3가지가 굉장히 문제로 보였어요. 의원님 그 당시 심정이 좀 어떠셨습니까? 몸이 번쩍 들리고 할 때 어떠셨습니까? 깜짝 놀랐죠. 음.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 경호원들이 뭔가 제지를 할 것이다 네. 라고 하는 예상은 했었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와서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든지 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라든지 이럴 예. 줄 알았는데 사지 들어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그 얘기를 했나요? 모르겠어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경호실 중에 한 명이 네. 제가 명확하게 들은 건 사지를 들어라는 얘기를 딱 하자마자 바로 제 다리가 바로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놀라서 소리를 지르려는데 바로 입이 막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던 제가 만약 대통령에게 뭔가를 전달하면 경호실에서
뭐 이 정도 하십시오라든지 뭐 이런 정도 할 줄 알았는데 예, 예. 사지 들어 해가지고 끝까지 끌고 나가는 게 이건 이럴 수가 있나?라고 하는 놀람과 분노 이런 게 있었죠. 그 YTN에서 취재한 영상을 보면 이 의원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한번 영상을 음성과 같이 틀어보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 국정 기조를 바꾸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진행을 맡은 JTBC 전주방송 유진수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024년 2월 18일 참으로 역사지게 될 텐데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가는 길. 자, 의원님 그 전주울 지역구에서 2023년 4월에 치러진 재보궐선거로 당선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주 갤럽에서 조사한 광주 전라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보면 잘하고 있다가 광주 전라 지역 한정에서입니다. 8%에 불과하고 잘못하고 있다가 83%나 되더라고요. 아무리 야권의 텃밭이라고 해도 부정적인 평가 굉장히 심한데 지금 전주 민심이 좀 어떻고 대통령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셨던 겁니까? 제가 요새 지역의 주민분들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만나서 가게 많이 다니면서 상인들 주로 만나는데 그분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더 이상 못 산다, 못 버틴다. 가게를 내놓으려고 하는데 새가 안 나가서 못 그만둔다. 그만두고 싶어도 위약금 때문에 안 된다. 심지어 청가물 시장에서 만난 분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최소한 10시간에서 12시간 일을 하면 먹고 살게는 해줘야 되지 않냐? 심지어는 저한테 눈물을 보이면서 이렇게는 안 된다. 근데 왜 정치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냐? 우리 국민들은 죽겠는데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가면 제가 많이 혼납니다. 주민들한테. 네. 국회의원이 뭐냐? 왜 국회에 가서 대통령이나 정부 당국자들한테 왜 이 얘기를 안 하냐 아무도. 우리는 죽겠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한참 듣고 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너무 죄송해요. 네, 네. 우리가 정치를 잘하지 못해서 이 네. 목소리를 반영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다 못해서 죄송해요. 특히 제가 이제 국회에 들어온 지 이제 8개월, 9개월 정도 됐는데 국정감사에서 더 정말 치밀하게 파고 들었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못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되게 스스로 되게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주민들한테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대통령한테 해야 된다. 그게 국회의원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했고 대통령이 온다는 얘기를 뭐 전날 이렇게 예. 들었고 오면 무슨 말을 할까?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 대통령이 오는데 분명히 아마 스치듯이 악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예, 악수까지 예상하셨고요. 예, 근데 그게 아마 몇 초로 짧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준비하셨던 예. 멘트가 있으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얘기했던 것처럼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라는 네. 말을 준비했고 그 얘기를 다 하기도 전에 제지를 당해서 끌려나가는 그러면은 상황이죠. 두 줄. 그러니까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라는 말을 준비했는데 어디까지 얘기하고 갑자기 경호원이 끼어든 거예요?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라는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예. 경호원이 계속 제 몸을 잡고 압박을 시작하더라고요. 압박이라는 게 뭡니까? 뭐 그러니까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손을 이제 악수를 했는데 네, 이렇게 악수를 했어요. 예, 저하고 제가 악수를 의원님, 하고 제가 있는데 대통령이에요. 예. 옆에 와서 예. 막 제 팔을 잡고 막 이렇게 하니까 바로 이제 떨어졌죠. 팔이 바로 떨어졌어요. 예, 손은 바로 놨고 예. 그리고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막 옆에서 막 밀치고 막 들어오고 하니까 예.
영상에도 살짝 나와요. 예. 제가 이 경호원들 이렇게 쳐다보면서 왜 이래요? 예, 라는 뭐 음성이 이런 있습니다. YTN에 이렇게 보면.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랬더니 대통령도 살짝 하여튼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어떤 표현 같은 게 살짝 나와요. 근데 바로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대통령은 이동을 하고 예. 저는 이제 대통령이랑 점점 떨어지는데 대통령 쪽으로는 갈 수가 없고 예. 경호원들한테 완전히 가로막혀서 그러니까 제 목소리 아까 얘기했던 제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예, 예. 대통령은 자꾸 멀어져 가니까 목소리를 그래서 조금 크게 한 거다. 예. 그래서 그 목소리를 크게 하니까 바로 그 순간에 사지 들어라는 얘기를 하면서 들리면서 입이 막히는 거죠. 의원님, 지금 저희가 이 영상을 아까 2개 틀었던 이유가 뭐냐면 인터넷상에 가짜 뉴스가 또 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냐. 그래서 경호가 엄중한 건 당연하다. 또 하나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 팔을 잡고 안 놔주고 앞을 막았다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더라. 그러니까 2가지인데요. 이게 대통령실에서 그 백브리핑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제 바로. 그래서 거기서 기반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실의 해명하고 의원님 말씀이 좀 차이가 있고 영상을 보면 다 찍혀 있는데 대통령실 해명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해명이 뭐였냐면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면 대통령의 입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상황이었고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악수를 했을 때 일단 소리를 지르면서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잡은 손을 자기 쪽으로 당기기까지 했거든요. 경호처에서 손을 놓으라 경고했고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고성을 질렀다. 그래서 끌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해명은 뭐냐면 경호상의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걸로 무슨 근거를 드냐면 악수를 하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대통령의 손을 안 놓아줬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악수를 하고 국정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 하자마자 손을 놓고 안 놓고가 문제가 아니라 경호원들이 바로 신체적 압박을 가해와서 손이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 영상 부분 한번 보시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 국정 기조를 바꾸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다시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아까 지금 영상이 워낙 짧은데 앞부분에서 국정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 한 다음에 손을 놓고 안 놓으셨습니까? 아니요. 손은 바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그 자리에서 악수를 하고 예. 바로 손이 바로 옆에서 바로 저를 압박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손으로 왜 이래요? 이렇게 네.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손은 이미 그 전에 떨어졌고 그리고 그럼 손을 당긴 일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없어요. 손을 네. 당긴 일도 없고 고성을 지른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전달하려고 주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에 전달하려고 하는데 바로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네. 고성을 지르겠어요? 대통령님 국정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대통령님 뭐 이렇게 얘기하면 더 그게 이상하죠. 다 영상을 다 찍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러면 경호 부분에서요. 당시 상황이 그 출범식이 굉장히 큰 자리고 도민 2,000명이 참석한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관영 전북도지사, 뭐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등등 요원들이 엄청 모인 자리예요. 들어갈 때 이미 과정이 있었죠. 몸수색이라든지 예, 짐수색 다 있었죠. 했습니까? 행사는 11시 시작이었는데 네. 저희는 9시 30분까지 도착했습니다. 네. 그래서 9시 30분부터 계속 대기하면서 공항에 있는 그런 검색대를 통과했고 경찰이 직접 온몸 수색을 다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자리 배치를 받아서 아무데나 앉는 것이 아니고 네. 국회의원 강성희라고 써져 있는 좌석에 가서 앉았고요. 그 자리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통령 동선을 고려해서 네. 대통령이 들어오면 뭐 도지사나 시장 군수,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악수할 수 있게끔 자리가 배치되어 있었죠. 그러면 그 자리가 귀빈석이고 국회의원이라는 건 경호처도 알고 대통령도 알고 다 아는 그러니까 네. 여기가 귀빈석이다라는 건 다 아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미 그러니까 대통령과 악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2,000명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분들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고 제
왼쪽으로는 예. 한 두세 명밖에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 바로 귀빈들하고 악수를 하고 나서 바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네. 자꾸 이재명 대표 피습 직후라서 경호 엄중한 거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인터넷에서 얘기들 하시는데 엄중하게 한 거죠, 이미 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안에는 이미 다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 그리고 어떠한 무슨 위해를 할 수 있는 어떤 물품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사람들만 그 안에 입장해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몸수색도 이미 다 허락을 예, 해주셨기 예. 때문에 한 상황이고 이게 길바닥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대통령에게 악수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호원이 끼어들었다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저 뒷부분 말씀 못 하셨기 예, 때문에 말을 못 했습니다. 예, 말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입을 틀어 막혔다 이런 상황인 거네요. 끌려나간 뒤에 그 뒷부분 행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셨습니까? 당연히 볼 수 없었고 밖에 나가서 물었습니다. 저를 입을 막았던 예. 사람이 저를 끝까지 쫓아갔거든요. 밖에 그래요? 나와서 내동댕이 치고 내동댕이를 쳤어요? 예,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바깥에다 이제 내동댕이 치고 제가 이제 앉아서 쓰러져서 이제 있다가 예. 일어나서 왜 예. 그러냐 도대체 예. 내가 국회의원인데 내가 뭘 잘못했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네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이후에 무슨 조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왜 이렇게 했는지를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사실 거기서 다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다시 문을 잡고 들어가는데 거기 있는 그 경호실 직원들이 또 못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왜 못 들어가냐. 근데 그것도 이제 답변을 안 했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제가 그 행사장을 떠나서 차를 타는 과정까지 계속 저를 쫓아왔고 제 차를 예. 사진을 찍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니 국회의원 차를 왜 사진을 찍습니까? 예, 예. 라고 막 항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고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국회의원이 특별자치도 행사에서 소동을 벌린 것이 아니라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독재 정부의 테러 행위다. 저는 그렇게 오히려 생각합니다. 그렇다. 예. 자, 두 가지 한번 짚어볼게요.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강 의원님 끌려나가는 거 보고 본인도 약간 좀 하지마 이런 식의 분위기를 감지했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실제로 입을 끌려나가는 막고 거를 보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 처음에 만나자마자 악수를 하면서 말을 시작하는데 옆에서 막 잡으니까 네. 제가 왜 이래요 했고 대통령도 살짝 표정이 그냥 놔둬 왜 그래 라는 네. 식의 표정이었어요. 네. 근데 그러자마자 바로 이제 또 지나가셨고 예. 저는 제지를 당해서 예. 계속 압박을 당했고 그 장면 영상 한번 저는 보시겠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지나가서 저는 다른 영상 볼 때는 의원님이 그렇게 끌려나가는 걸 못 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끌려나가서 내동댕이 쳐주고 다시 못 들어오게 했다고 해서 예. 보통 그러면 아니 왜 그래 국회의원 들어오시라고 해라든지 아유 이렇게 말렸어야 할 텐데 대통령이 받는지 못 받는지 부분 영상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영상 보시면 대통령이 그 진로가 가다가 다시 돌아와요. 네네, 그런 진로, 옆에 사람 예.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악수 예. 마치고 돌아오기 때문에 의원님하고 떨어진 다음에 대통령이 지나간 건 맞고요. 네. 그 다음에 사지를 들은 게 맞고요. 즉 네. 의원님이 안 떨어져서 사지를 든 게 아니고 네. 그게 맞고 그 다음에 돌아오면서 대통령이 의원님이 옆에서 끌려나가는 걸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옆에 사람들 왜냐하면 다 네.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막 소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막 예. 이렇게 막 여러 건장한 남자들이 갑자기 아무도 없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막 뭐가 막 발버둥 치고 막 이러니까 당연히 안 볼 수 없죠.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무슨 사과의 말이 전달되어 오거나 그 후에 후속 조치가 있었습니까? 아직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저희가 요구는 하고 있는데 예. 대통령이 분명히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이런 무자비한 폭력 행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근데 아직까지는 입장이 없고 도리어 나오는 것이 저에 대해서 뭐 법률적으로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식의 맞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정말
제가 할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아, 법률적으로 본인이 할 얘기다. 제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금도를 넘었다. 또 그 백브리핑 대통령실에서 이 행사가 무엇보다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자리인데 해당 지원의 지역구 의원이 제도권 내의 국회의원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을 금도를 넘은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근데 아까 의원님 끌려 나가신 뒤에 그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장윤선 기자가 그 김혜영의 뉴스공감 프로그램에서 취재 결과 그 현장에 있었던 분을 취재했다는 걸 어제 보도를 한 게 있는데 당시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의원님 끌려나간 뒤에 학생들 공연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꽤 잘 돼서 대통령이 기립박수를 치자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단 2명만 일어나서 칠 정도로 현장이 오히려 좀 썰렁했다고 합니다. 자, 끌려나가는 부분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면은 의원님께서 말을 하고 계세요. 말을 하면서 대통령 저기서 근데 바로 경호원이 끼어들죠. 그죠? 네. 그래서 하셔야 됩니다.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 지나가요. 뒤에서는 막 지금 몸 붙잡고 난리가 났습니다. 대통령이 악수 다 했죠. 돌아옵니다. 돌아서 오기 때문에 지금 옆에 사람이 저렇게 큰 소리로 후닥닥닥 가기 때문에 대통령이 못 볼 수가 없는데 곁눈질로만 보면서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평온하게 얘기하죠. 국정 기조를 바꾸셔야 됩니다. 예. 예, 그죠? 근데 갑자기 경호원이 저 몸에 손 얹고 있어요. 지금 옆에 예. 지금. 그래서 왜 이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손에 예, 그리고요. 팔을 내리죠. 예. 저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자꾸 멀어지니까 예, 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정 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 대통령님. 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고 어. 바로 하니까 여기서 뭐 사지 수신호를 들어. 하죠. 어. 뭐 끌어내 뭐 이렇게 예. 하니까 사지 들어 하면서 바로 입을 뒤에서 입을 너무 세게 예, 막는데 입을 그때 바로 안 막았죠. 아프셨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경황이 없었습니다. 돌아오고 예, 있죠? 예, 그렇죠. 저건 못 볼 수가 없죠. 사람이 네. 지금 만세하고 끌려나가는데 그 본인도 국회의원인 거 알 텐데 아, 당연히 알죠. 저렇게 끌려나가는데 네.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저 뒤에 사람들 보십시오. 대통령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예. 끌려나가니까 지금 계속 의원을 보고 있어요. 자, 이 행사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마지막 뒷부분 그 아주 행사장 뒤로 끌려나갈 때 모습, 관중들의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한 1분 정도 그 아까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영상이 한 1분 한 몇십 초 정도 되는데 이 영상의 1분부터 뒷부분을 보시면 사람들이 저런 표정으로 의원님을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귀빈석에 있던 사람이 끌려나갔는데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 이 경사스러운 이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 행사 부분을 망친 건 오히려 대통령이 아닌가. 대통령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금도를 넘은 사람이 지금 누군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금도를 넘었다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주민들의 목소리의 100분의 1도 반영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우리 주민분들을 만나면 대통령에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하고 가서 얘기 좀 해라 이러는데 사실 이 자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축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날선 비판을 막 쏟아붓으면 좀 애매한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 솔직히는 참석하지 말까? 가지 말까? 아니면 악수를 청하면 그냥 악수를 그냥 안 받고 그냥 고개를 외면할까? 뭐 이렇게도 생각했는데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줄여서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진다. 이런 정도의 말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대통령에게 그런 정도의 말을 하는 것이 금기입니까? 그게? 아니 그게 무슨 금기예요. 야당의 국회의원이 대통령에게 그 정도 말을 못하면 독재 국가죠. 자, 이 진보당에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현장에서 보셨던 분의 제보를 받는다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말하는 게 지금 사실과 의원님 기억과 다르기 때문에 제보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예, 일단 제보는 이제 어떤 것이냐면 특히 영상에서 저를 가격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격이라는 게 뭡니까? 경호원이 네, 경호원이 입을 틀어 경호원이- 막은 다음에 아니요, 입은 틀어 막혀서 이제 예. 잡혀 있는데 예.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저를 가격하는 장면이 가격을 했어요? 예, 장면이 어느 부분을요? 정확하게 그게 판단이 안 돼. 저는 이제
경황이 없는데 네. 영상으로만 그게 찍혀 있습니다. 네네. 대통령실에서 보내준 영상을 보면 예, 그게 예.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나 네. 그것을 보셨던 분이나 혹시 사진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를 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댓글을 보면요, 심각한 사안이다. 저건 대통령 경호원이 국민의 입을 막고 사지를 내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분노와 수치를 느낀다라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이 대통령실에서 적절한 해명이 나와야 될 사안으로 보이고 강성희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9시에는요. 최경영의 정치본색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너무 제가 홍보를 정치본색. 예. 다시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